이어달리기 뉴스 손수연입니다. 최근 정부가 임신 14주까지만 낙태를 허용하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는데요. 이에 따라 낙태죄 유지에 대한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예은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안예은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입법 예고안에 따르면 임신 14주까지 임신 중절은 조건 없이 허용하고 14주부터 24주까지는 조건부로 허용하되 사회 경제적 이유로도 낙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24주 이후에 이뤄지는 수술은 이유를 불문하고 여전히 처벌 대상입니다. 기존 법률에 비교하면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정됐지만 여전히 낙태를 범죄로 남긴 개정안입니다.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는 낙태에 대한 일률적 처벌은 헌법에 어긋나고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습니다. 낙태죄가 제정 이후 6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가 싶었지만 법 개정 기한 3개월을 남기고 발표한 정부의 낙태죄 유지 소식에 각계각층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어달리기 뉴스 안예은입니다. 와, 맨날 이렇게 긴 거는 예은님 시켜서 죄송합니다. 네, 오늘의 이어달리기는 평소와는 조금 다르게 뉴스로 한번 시작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뉴스로 시작을 한 게 최근에 이제 낙태죄 정부 개정안 발표가 났잖아요. 뉴스. 그거 보고 제가 굉장히 또 분노를. 근데 녹음일 기준 11월 3일 국민 동의 청원 이제 100% 10만 명이 넘었대요. 이제 위원회로 회부돼서 뭔가 어떤 변화가 있길 바라면서. 옌디님은 뉴스 듣고 어떠셨어요? 그냥 뭐 말씀하셨던 대로 분노를 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그쵸.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 뒤에서 더 자세하게 말씀 나눠볼 거지만 주수를 정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을 제일 많이 한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17번째 이어달리기에서는 여성의 몸 시리즈 두 번째 낙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여성의 몸 시리즈 첫 번째 근육편에 이어서 오랜만에 여성의 몸 시리즈로 또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오늘 낙태편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분 초대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페미니스트로 살기 위해서 고민하는 산부인과 전문의 박슬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어달리기 녹화를 위해서 전주에서부터 여기까지 네네. 와주시느라고 너무 감사합니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영광이에요. 두 분 아유. 너무 좋아하는 분들 뵈가지고 아이고. 너무 좋아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께서는 이제 페미니즘 의학 수다를 모토로 언니들의 병원놀이라는 활동도 하고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네, 언니들의 병원놀이에서는 어떤 활동을 주로 하시는지. 사실 저희가 마주치는 이야기들이 대부분 다 여성의 몸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런데 정작 우리들은 우리의 몸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이야기할 수 없고 뭔가 되게 편견과 혐오가 많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드러내고 이야기해보자. 그래서 우리 몸을 잘 알고 아는 것부터 시작해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또 의사로서 건강에 대한 권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뭐 의사여서 더 많이 알고 뭐 정보를 제공하고 하는 것을 떠나서 우리가 모두 우리 몸에 대한 주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 대한 몸을 같이 이야기하는 것으로 계속 활동해오고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는 저희가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 모르는 게 너무 너무 많고 많죠. 사실 저도 되게 궁금한 게 많아서 근데 사실 몸에 대해서 궁금해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금기시대였던 것 같거든요. 맞아요. 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박슬기 선생님과 함께 낙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 건데요. 우선 낙태라는 용어부터가 좀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떨어뜨릴 막에 이제 아이 뵐 태, 그래서 아이를 떨어뜨린다, 뱃속에 아이를 지운다는 의미인데 이제 이 용어 자체부터 뭔가 죄책감을 심어주는 그런 좀 가치 중립적인 용어가 아니고 그 자체로 뭔가 여성을 비난하는 의미가 들어 있어서 사실은 정말 팩트 그 자체로 가치 중립적으로 임신을 중단한다라는 임신 중단, 임신 중지라는 의미를 사용하도록 하고 또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또 진료적인 의료적인 측면에서는 단순히 임신 중지라기보다 이것을 하기 위한 시술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이제 인공유산 아니면 임신 중절 수술
수술 이런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던가 네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오늘은 저희가 이제 낙태죄의 이름이 붙어 있는 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아마 낙태라는 단어를 좀 같이 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쨌든 간에 작사를 하는 사람의 정말 단순한 입장으로 봤을 때도 이 떨어질 낙자를 부정적인 의미로 보통 저는 사용을 해서 그래서 더더욱 이제 사람들이 낙태라는 단어 자체에서도 느끼는 부정적인 생각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사실 저희 유소년기 때 그 비디오 같은 거 막 보여주잖아요. 맞아요. 정말 맞아요. 말도 안 되는 SF 영화 같은 네. 그거의 기억이 있어서 더더욱 부정적인 인식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앞서 오프닝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낙태죄에 대해서 정부가 이제 내놓은 것이 14주까지 임신 중절을 허용하고 14주부터 24주까지 기존의 건강, 성범죄 등의 사회 경제적 이유를 추가해서 조건부로 허용한다는 개정안을 발표를 했잖아요. 이 발표에 대해서 청소년 청취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의견을 네. 들어보았습니다. 함께 살펴보고 이야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앞에서 낙태에 대한 용어 이야기를 했듯이 낙태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낙태죄가 폐지된다면 낙태가 너무 쉬운 일이 되지 않을까요? 피임하지 않고 성관계를 맺는 일이 생길 것 같아요. 라는 의견이 있다고 하네요. 예, 근데 저는 이거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게 여성 관점이 아니고 남성 관점에서 폭력적으로 이루어지는 성관계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하긴 했었는데, 근데 이제 사실 대부분의 의견이 낙태가 죄가 되지 않는다면 성적으로 문란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 담긴 목소리들이 네. 예, 많더라고요. 네, 예. 그런 제일 저를 분노하게 했던 워딩은 낙태 남용이었거든요. 네. 낙태를 남용한다. 이 정말 말이 예. 저를 정말 모든 예. 여성들을 다 분노하게 그렇죠.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걸 보고 한 친구가 그랬어요. 그러면 교통사고 다 남용하냐고. 이제 보험이 있는데 네. 그러면 자기 몸에 어떤 부담을 감수하고 네. 그러면 차에 뛰어들 것인가. 그럼 예. 그런 선택할 여성들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하룻밤 즐기고 수술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네. 낙태를 쉽게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낙태가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이 네. 어느 정도인지 사람들이 너무 잘 모르는 네, 것 네. 같아요. 너무 음지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말씀을 네, 설명을 조금 해주시면. 실제로 그런 우려들이 있죠. 네. 예, 이제 뭔가 더 피임을 안 하지 않을까? 예, 그런데 그 말이 함의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피임을 선택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여성이 내가 원해서 내가 건강한 방식으로 나에게 안전하고 내가 기분 좋은 방식으로 피임을 요구하지 못했고 그것을 선택하지 못한 지금 현실이 있는데, 그런 현실에서 이제 낙태죄가 폐지가 되면 그 보호마저도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사실은 너무 공감이 돼요.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사실 현재도 전혀 보호되지 않고 그쵸. 여성을 네네. 낙인으로 혐오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이런 죄를 남김으로써 그 안에 숨어 있을 것이냐. 네. 사실 숨겨지면 또 그게 어디예요? 숨겨지지도 않는데. 네. 그런데 이제는 전면적으로 그걸 이야기해서 네. 여성이 피임을 선택하지 못하는 현실, 네. 남성과의 또 연애 관계에서 여성이 계속 자기 몸에 대해서 결정하지 못하는 현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많이 이야기하고 모두가 더 건강하게, 안전하게 죄라고 낙인 찍히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이 맞지 않나. 네. 그런 우려가 있는 여성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말 물어보고 싶어요. 너 같으면 그렇게 하겠냐? 네, 예, 너 같으면 하룻밤 피임 안 하고 나중에 낙태하겠냐? 물어보고 싶은데, 실제로 이제 남초 사이트나 이런 경우에는 낙태죄 폐지 그 헌법 불합치 판결 이후에 그런 댓글들이 정말 많이 보였거든요. 이제 콘돔 안 써도 되겠네. 네. 너무 붕괴하죠. 그런데 이 붕괴가 그냥 네 편 내 편 나눠서 사실 그럴 수 있는 방식은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너무너무 모르는 거죠. 네. 이것이 한 사람에게 얼마나 중요한 결정이고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것을 안다면 과연 사람이 사람에게 그런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
있을까? 네. 그래서 여성뿐만이 아니라 그냥 우리 모두에게 정말 평등한 성교육. 예, 내가 그렇다고 해서 성관계가 너무 무섭고 임신이 너무 걱정되고 이렇게 되는 것도 우리가 원하는 바는 아니죠. 네. 우리는 모두가 성적 기능을 가지고 있고 즐거움을 추구할 수 있는 존재이니까. 근데 그런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가 이제부터 이야기해야 되는 시작점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여전히 문란하다, 네. 이제 맘대로 낙태한다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해서는 네. 이 많은 숙제들을 우리가 같이 네. 풀어갈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네. 거죠. 네. 낙태죄에 대한 처벌 대상이 오직 여성과 의료인에게만 국한되는 것도 굉장히 문제인데요. 형법 269조에 따르면 낙태한 여성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그리고 270조에는 수술한 의사도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고 하네요. 네. 그러니까 아이를 혼자 만드는 게 아닌데 예, 말씀하신 것처럼 처벌 대상이 여성에게 의료진에게만 국한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이제 여성을 그냥 통제하려는 어떤 목적일 네. 뿐인 느낌이 들죠. 그리고 이제 보통 낙태를 금지하거나 성평등이 떨어지는 국가일수록 낙태율이 더 높다고 네. 합니다. 근데 이건 너무 말도 안 되잖아요. 이게 제가 어떤 영화인지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약간 이런 여성에게만 책임 전가를 하는 것이 남편이 죽은 사람은 과부고 그 남편이 없는 여성에게서 태어난 자식은 사생아인데 그러면은 그 와중에 도망간 남성을 지칭하는 단어가 없다는 대사가 나오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어떤 건지 자세히 몰라서 아무튼 그것처럼 이제 어쨌거나 사실 같이 그러니까 혼자 되는 게 아니잖아요. 박수도 마주쳐야지 이제 소리가 난다는 말이 있듯이. 근데 이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성과 의료인에게만 이거를 짐을 줘버리는 것 자체가 이제 여기부터 사실 굉장히 문제라고 저도 너무나 많이 생각을 했고 뭔가 다 연결돼 있는 것 네. 같아요. 이제 모든 것들을 자기 몸에 대해서 네. 전혀 통제할 수 없게 만드는 네. 것이 결국엔 모든 가부장의 목적 같은 거잖아요. 결국 그런 것과 또 연결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치 않는 임신이 발생해서 임신이라고 하는 게 여성에게 굉장히 피해인 거잖아요. 네. 어떤 누구도 정말 원하지 않죠. 원치 않은 임신이라고 하는 네. 것이. 그런데 그런 피해 상황을 내가 뭔가 스스로 구제하겠다라고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고 네. 그 피해 상황에 대해서 도와주는 조력하는 의료인에 대해서 처벌하겠다라고 네. 하는 건데 두 분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 명이 빠졌잖아요. 예. 원치 않는 임신을 같이 제공한 사람이 네, 빠졌죠. 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사실은 남자도 같이 처벌해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정말 어떤 사회를 살고 싶은가 다시 네, 한번 좀 숨을 고르고 음. 분노를 네. 가라앉히고 생각해 봤을 때 모두가 다 같이 지옥불로 떨어지는 사회를 원하는 게 아니고 네, 그럼요. 예, 우리는 되게 숭고한 사람들이니까 네. 예, 우리 모두가 평등하고 더 네. 자유로워지는 사회를 어쨌건 만들고 싶다는 네.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낙태죄를 남겨놓고 남자들 같이 처벌하자가 아니라 어쨌건 이 행위가 죄여서는 안 된다. 네, 그렇죠. 우리 모두가 죄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좀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것들 때문에 남성들이 낙태죄가 국가가 실제로 여성을 처벌하는 것보다는 남성들이 여성을 협박하는 사례로 너무너무 많이 쓰였어요. 네, 네. 내가 이제 헤어지려고 하면 너 낙태한 거 내가 고소할 거야. 아니면 이혼하려고 하는데 그 협상 중에 막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빌미 삼아서 너 이전에 낙태했잖아. 내가 고소할 거야. 그리고 의사에게 찾아가서 또 너 당신이 낙태한 거 알고 있으니까 내가 고소할 거니까 얼마 이제 달라 이런 방식으로 협박을 하거나 실제로 이런 사례들이 주로 네. 낙태죄라는 것이 우리나라 형법에서 재판에 갔을 때에는 주로 이런 사례들로 갔거든요. 네. 실제 낙태죄로 처벌받고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정말 이것이 어떻게 여성들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네, 실제로 네. 사용되고 있었는가 너무 명백한 것이고 그리고 죄라는 이야기를 해보면 죄는 말 그대로 죄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좀 약간 다르게 생각하시는 게 내 마음속에 죄일 수 있어요. 내가 내 네. 친구한테 뭔가 좀 미안한 말을 했는데 내 마음속에 죄책감이 있을 수 있죠. 다시는 그렇지 않아야지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지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을 국가가
죄로 남겨서 네. 나를 어떻게 처벌할 것이다 적어놨다는 것은 전혀 다른 네, 의미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것도 우리가 낙태죄 폐지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다 가서 낙태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거 전혀 아니에요. 저도 정말 여성으로서 그리고 산부인과 의사로서 정말 낙태가 없는 사회가 됐으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간절하게 바라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람들이 있는 걸 전제하고 그렇다면 이것을 죄로 만드는 것이 도대체 어떤 영향을 갈 것이냐. 죄라고 함으로써 그 자체로 죄책감이 들잖아요. 근데 그 죄책감이 단순히 내가 내 마음속의 죄책감이 아니라 법으로 돼 있고 그리고 그 법을 있다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계속 이 여성에게 너는 죄를 지었어라고 이야기하게 만드는 정말 정서적으로 심각한 정말 고통들을 호소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 임신 중지라는 행위 자체로 인한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네. 임신 중지가 합법화되어 있는 국가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없는 거죠. 심지어 우리나라도 불과 박정희 정권 시대에 나라에서 임신 중지를 낙태를 강제로 시켰거든요. 그런 시기에서는 아무도 이런 죄책감을 갖지 않았어요. 물론 내 몸이 아프고 신세 한탄하고 하기는 했지만 서로서로 다 토닥토닥 해주고 그런데 현대에 낙태죄가 이렇게 금지됐다고 드러난 사회에서 여성들이 그 낙태 증후군이라는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저는 의사지만 의학용어가 아니에요. 의학용어가 아닌 병명이 생겨난 거예요. 이 임신 중지 경험한 여성들이 너무 죄책감이 시달리고 막 우울증 오고 자살기도 하고 이런 심각한 정말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그 여성들끼리 자기들이 이름을 붙인 거죠. 그런데 이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봐라, 임신 중지가 얼마나 여성에게 해로운 줄 아냐. 너희들 고생하니까 너네들 걱정해서 못하게 하는 거야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범인인 거죠. 이 병을 만들어낸 거고 이 사회가 사람들에게 죄라고 말하는 것, 편견과 낙인을 찍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실제로 고통스럽게 하는가. 사실은 그래서 죄에 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사실은 어떤 정서적인 부분도 결코 가볍지 않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죽어요. 전 세계적으로 이 임신 중지가 한 해에 4천만 건 이상이 시행된다고 하는데요. 그중에 절반 이상이 안전하지 못하게 행해지거든요. 안전하지 못한 이유는 딱 하나, 불법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불법으로 시행된 임신 중지 때문에 거의 뭐 800만 명 이상의 여성들이 후유증을 갖고 그리고 5만 명 이상이 매년 이 임신 중지 때문에 사망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슨 불치병도 아니고 암도 아니고 막 엄청난 의료 신기술이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안전하게 시술만 받고 안전하게 약만 먹고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면 안 죽었어도 될 사람들이 계속 죽고 있는 거예요. 과연 이것을 정말 여성들이 이기적인 결정이라고 할 수 있는가? 예, 이 낙태죄라고 묶여있는 동안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죽고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런 죄책감 같은 것이 실제로 임신중지라는 책에서 소절이 기억나는 게 실제로 임신중지를 경험한 여성들이 어떤 죄책감 말고 어떤 해방감 같은 것들을 맞아요. 실제로 많이 느낀대요. 근데 그걸 나 낙태해서 너무 해방감이 들어라고 말하면 또 이제 모성애 없는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또 그런 방식으로 죄책감을 주입시킨다는 말도 보고 엄청 너무나도 맞는 말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원치 않는 임신이라면 그게 그 중지에 사라졌다면 자기 몸이 아픈 것과는 별개로 후련할 것 같아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안 되는 사회는 또 결국 다시 돌아서 여성을 그런 식으로 정서적으로 통제해야만 하는 어떤 이유가 있다. 약간 이런 되게 긴 이야기 중에 어떤 전 그런 맥락으로 읽었는데 태아의 생명권이라고 해서 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 의견에 관해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낙태죄 자체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여성들에게 더 많은 권리가 부여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주의예요. 그럼에도 낙태죄 수정안에서 주수 제한을 한다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지 잘 모르겠어요. 과학적인 근거를 기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낙태를 하면 정말 태아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것 같거든요.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여성 권리 신장을 저해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제 생각을 솔직하게 말하면 욕도 먹을 것 같아요. 라는 의견을 보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약간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 낙태죄라는 것이 결국 어떤 커다란 포인트가 여성에게 자기 결정권이 있는가, 자기 몸에 대한 그게 어떤 상황이든 그게 뭐 1주든 뭐 몇 주든 간에 관계없이 그걸 내 의지로 중지할 수 있느냐, 그거를 법을 나라에서
아예 법으로 처벌한다는 것 자체에 대한 네. 어떤 큰 의미가 있잖아요. 저는 그 포인트가 엄청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태아의 생각,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되게 본능적인 말 같이 전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진짜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굉장히 비윤리적인 행위를 행하는 것 같고 그걸 선택하는 사람이, 그래서 저도 가끔씩은 엄청 이게 나의 결정권과 관계없이 이게 막 엄청 내면화된 죄책감 같은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어요? 막 안에서 있는, 왜냐면 우리 아까 예은님 말씀하신 것처럼 태아가 막 찢기는 장면을 눈으로 보고 네. 배우고, 낙태란 이런 것이고 낙태는 아이를 떨어뜨리는 거고 항상 이런 식으로만 교육을 받으니까 당연히 뭔가 태아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것 같다라는 말에 어떤 힘이 실릴 수도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저는 자기들이 당사자가 아닌 경우에.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정말. 그러니까 왜냐면 생리 주기가 불규칙적인 사람들이 많을 거고, 물론 이제 칼 같은 사람들은 칼 같은 사람대로 왜 생리를 안 하지? 의문점이 발생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근데 그런 불규칙한 생리 주기를 가진 사람들이 뭐 24주든 14주든 이 안에 자신의 몸에 이상을 발견할 수 있는 주수인지도 너무 궁금했고, 그리고 이제 제가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태아를 그 사실은 세포에서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자 맞아요. 정도의 세포에서 시작을 하는 건데, 이게 어떤 주수가 되면은 이제 인간의 뭔가 형태가 된다거나 막 이런 것도 저는 너무 궁금했고, 그러니까 말씀을 하셨듯이 여성이 본인의 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한테 결정권이 없는 것도 문제고, 전에 말씀 나눴던 것도 문제고, 이 주수까지 제한을 하는 것도 문제고, 근데 이게 심지어 이 안에 인간의 형태가 되지 않는 주수라면 너무나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게 너무 궁금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뭔가 임신 뭐 14주, 24주라는 기준에 대해서 적합하냐 아니냐 막 이런 의견들이 있잖아요. 태아는 마지막 생리 기간 첫날부터 시작해서 22주 내부터 독자적인 생존이 가능하다고 해서 이때가 그 전보다 훨씬 더 인간에 더 근접한 상태에 도달했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게요. 너무 어렵죠. 네네. 이렇게 아까 그 후각을 가진 정자도 말씀해 네네. 주셨듯이 네. 사실은 우리가 언제부터 인간이고 언제부터 생명에 대한 논의는 네. 여러분 이렇게 학창 시절에 한 번씩 뭐 토론 주제 해본 적 기억나지 않으세요? 네네. 아직도 너무 논쟁적이에요. 그래서 그 뭐 산부인과 의사들의 모두 통일된 이야기도 아니고, 네네. 예, 그리고 정부 기준이나 이런 주수도 사실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했는가 사실은 모호한 네. 상태고, 네.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논쟁적이라는 거죠. 네. 과연 네. 인간인가 아닐까. 네. 네. 그리고 아까 비디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혹시 또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까봐 지금 현재에도 여전히 그 비디오로 교육을 받고 계시는 안타까운 분들이 계시다고 하고, 네네. 너무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이야기인 거예요. 저희가 교육이라고 하는 게 그냥 이 교육을 하는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이거를 학생들한테 이야기할 권리가 주어지잖아요. 네. 그 선생님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낙태는 죄고, 예, 이렇게 계속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많이 알고 계시는 그 소리 없는 비명이라고, 네. 그 비디오는 1970년대 미국에서 의사가 만든 건데 사기라고 그냥 모두가 아는 사기라고 밝혀져서 그 의사는 거의 퇴출당하시다시피 했어요. 네. 그런데 그걸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여전히. 2020년에서 50년 지났나요? 네. 이 시기에도 계속 교육을 하고 있는 거고, 명백하게 다 조작이 된 영상이에요. 예. 일단 보시면 뭐 이렇게 애가 이렇게 뻐끔뻐끔하면서 이렇게 막 기구가 들어가면 도망다닌다 뭐 이런 네.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그 주스는 누가 봐도 거의 낳기 직전에 이런 주스처럼 아주 큰 주스의 영상이고, 그 아이들은 이미 뻐끔뻐끔 하는 게 아이들은 숨을 쉴 수 없기 때문에 양수를 먹어서 네네네네. 양수 안에서 이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거든요. 그래서 계속 뻐끔뻐끔해요. 그리고 계속 움직여요. 그래서 저희가 진료 보는데 만약에 얘가 안 움직인다 그러면 응급 상황으로 생각하죠. 계속 움직이니까. 네. 근데 그걸 빨리 감기로 조작하고 뭔가 이런 마치 이런 걸 씌워가지고 그런 도망가는 것처럼 비명을 지르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보면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근데 명백하게
명백하게 의도를 갖고 음. 조작된 영상이고 또 그 주스에 그렇게 커다란 거의 분만에 임박한 아이들은 사실은 임신 중지하면 퇴원하는 거죠. 그 주스의 아이들을 저희가 아, 일부러 네. 어떻게 그 입에 담고 싶지 않은 방식으로 네. 그렇게 시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없죠. 음. 여러분 생각하시면 여러분 못할 것 같잖아요. 네, 네, 그쵸. 저희도 못해요. 네. 의사도 사람이고 네. 개중 사이코패스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의료행위로서 그렇게 인정받기는 어렵죠. 그래서 사실 주스마다 안전하게 생각되는 그런 방식들이 네. 있고 네. 이미 그렇게 아. 한참 형태를 갖춘 태아에 있어서는 저희가 반드시 임신 중지를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그 치료적으로 유산을 결정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런 때에도 그 주스마다 더 안전하고 적합하다고 알려진 그 의료 행위들이 있고 네. 사실 그렇게 형태를 갖춘 거의 만기에 가까운 그런 태아들을 저희가 치료적으로 유산을 결정할 때에도 그런 방식으로 네네. 인공 유산을 하는 의사는 사실은 없죠. 음. 예. 그럼에도 저 역시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제가 계속 낙태죄에 관련한 활동을 하지만 저도 그 영상을 보고 자랐거든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영상이 생각이 나요. 사실 네. 잊혀지지 않죠. 네. 이런 방식으로 계속 우리에게 음. 죄책감을 심어주는 교육을 네. 받아온 거죠. 네. 그리고 이제 22주, 뭐 24주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네. 과연 태아가 언제부터 생명이냐라고 하는 게 또 논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럼 인간의 형태를 가졌다고 생명인가? 네. 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뭐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음. 과학적으로들 이제 논쟁의 영역이 있겠지만 이것을 법으로 정하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철학적, 과학적 영역이 아니라 그렇다고 하면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야 할까? 태아가 그 어느 정도 주수가 넘으면 태어나면 인공적으로 소위 인큐베이터라고 네. 알고 네네. 계시는 그런 장치에 들어가서 사실은 굉장히 집중적으로 케어를 받고 네. 집중적으로 산부인과 소아과 전문의 그리고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인큐베이터로 몇 달 동안 케어를 받고 이렇게 살아날 수 있죠. 예, 사실 이렇게 의료적으로 어쩔 수 없이 빨리 나와서 저희가 네네. 조사나 뭐 미수가 이렇게 네. 이야기하는 이런 아이들을 그렇게 살리려고 너무나 헌신적으로 애쓰시는 선생님들 또 그렇게 정말 헌신적으로 아이의 건강을 기도하는 부모님들 너무나 숭고하지만 네. 그 강요할 수 있는 건 그쵸.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태어났다고 했을 때 과연 24주의 태아가 바로 그렇게 혼자서 숨을 쉬고 혼자서 케어 없이 집중적인 치료 없이 생존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렇다면 그렇게 태어난 태아를 그 모든 처치를 감당하고 그 처치에 대한 비용을 감당하고 사실 이런 것을 해서 살리는 의학 기술이 발달된 건데 네네. 지금은 그게 불과 뭐 20몇 주라고 하지만 의학 기술이 발달하면 점점 더 이른 주수에 우리가 인공자궁도 얘기하는 시기에 네네. 예, 점점 더 과학이 발달할수록 이 기준은 달라질 수 있는데 과연 그렇다면 그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이냐. 네. 사실 이렇게 논쟁적으로 어디부터 생명이냐라고 하는 것은 논쟁인데요. 정말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것은 이 여성들이 살아있다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살아있는 여성이 이것 때문에 고통받고 네, 네. 이것 때문에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는 것은 사실은 너무나 네. 눈 감고 다 무시하고 네. 생명인지 아닌지 모르는 존재에 대해서 이 여성의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 사실은 이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맞지 않나.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뭔가 이렇게 14주든 24주든 뭐 그래서 14주가 충분한 기간인가 뭐 네, 이런 네. 논쟁 자체가 되게 무의미하죠. 무의미한 네.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초반에 이제 라디오를 열면서 말한 거와도 이제 굉장히 이어지는 얘기라고 생각이 든 게 어쨌든 간에 여성 자신의 몸인데 그거를 막 오늘 낙태하면 되지 막 이렇게 할 사람이 어디 있겠으며 거기서 이제 쭉쭉쭉 이어져서 그러니까 이런 저희가 이 일련의 이야기를 하면서 산모가 어디에 있냐는 거죠. 그 의문점이 굉장히 계속 드는 것이고 네. 저는 사실 그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저는 종종 말씀을 라디오에서도 드리는데 이어달리기에서도 저는 지병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임신 생각이 있다면 굉장히 계획적으로 해야 된다고 들었어요. 주치 선생님께. 근데 만약에 내가 위험하면 나는 배제가 되고 세포인지 이게 인간인지 철학적으로 논쟁해봐야 하는 그 무언가 때문에 내 목숨은 배제가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저는 해봤거든요.
그래서 더더욱이 뭔가 이런 논쟁 자체가 여성의 그 결정권 자체를 다 배제를 해놓고 출발을 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저는 굉장히 부끄럽지만 그 낙태 교육 비디오를 보고 자란 세대로서 대학교 때 관련해서 곡을 하나 썼었거든요. 아 정말요? 그래서 노트에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 제가 작업하는 노트들을 안 버려서 그래가지고 이제 새 노트가 없어갖고 쓴 노트 중에 이제 빈대가 있나 찾다가 그걸 딱 봤는데 너무 창피한 거예요, 진짜. 근데 말씀하셨듯이 그 무의식 중에 다 남아있기 때문에 네. 정말 그 무슨 괴담같이 써놨더라고요, 가사를. 입학한 지가 이제 10년 정도 됐으니까 그때 약간 많았어요. 그 주제를 택해서 곡 작업을 하는, 그러니까 어떤 예술의 일환으로 치환이 되는 경우를 저는 저뿐만이 아니고 굉장히 많이 봤기 때문에 이거를 저는 살짝 다른 말이긴 하지만 정말 배제를 제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아름다운 것도 아니고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한테도 하는 말이고. 네. 네. 근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걸 굉장히 좀 뭐랄까 예술의 일환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저는 많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아직 대다수가 그러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애초에 여성의 몸이라는 것을 인간으로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자꾸 발생을 하는 것 같은데 낙태라는 주제 이외에도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거는 정말 철저하게,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라는 말도 있긴 하지만 이게 윤리적으로 지켜야 되는 선이 있지 않습니까? 창작자들이.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저도 죄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언젠가 불태울 생각입니다. 그 페이지만. 예. 근데 어쨌든 임신 14주부터 허용을 한다, 24주까지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일단 거기서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거기까지 허용한다고 했으니까 그냥 여쭤보는 건데 뭐 임신 14주면 진짜 충분한 걸까요? 그 기준이 생기면 소외되는 사람들이 분명히 그러니까. 있을 거 아니에요. 청소년일 수도 있고 뭔가 되게 저소득층일 수도 있고 그 정확히 그러니까 제가 잘 몰라가지고 마지막 생리일을 기점으로 14주인 건가요? 그런 병원- 것도 잘 안 알려줘요. 그렇죠. 병원에 갔을 때 네. 의사가 몇 주라고 이야기해주는 네네네네네. 주수인 거죠. 네. 보통은 이제 이 정도 주수가 되면 뭐 초음파로 길이를 잰다던가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러면 14주하고 14주 1일하고 예를 들어 24주와 24주 1일 네. 이것은 의사의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약간 영향 차이일 수 있잖아요. 아, 권한의 네, 차이일 네, 수가 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건 그러니까 이 나누어지는 선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네. 14주까지는 내 맘대로 할 수 있고 24주까지는 하긴 하는데 허락받고 해야 된다는데 그런데 그게 너무 납득이 되세요? 아니 할 거면 그냥 하는 거고 안 되면 마는 거지. 안 되면 말면 안 되지만 네, 네. 예, 하긴 할 건데 허락받고 하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너무 아무런 논리적 근거가 네.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24주 이상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만약에 또 지금 방송 듣고 계시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 됐어요. 법에서 그러면 24주까지만 된다라고 얘기하고 그 이후에는 처벌받는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생리도 굉장히 불규칙하고 여차저차 이런 상황에 의해서 병원에 가봤더니 25주가 됐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법으로 처벌받는다고 하니까 그냥 나으실 거예요? 답답해. 이런 여성은 답답해요. 없어요. 네, 네. 그렇죠. 물론 내가 정말 상황이 안 좋아도 정말 내가 그 출산하고 양육하기 위해서 정말 헌신하는 정말 많은 여성들이 있죠. 그 여성들은 정말 숭고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 여성은 자기들의 선택인 거죠. 그 여성들의 선택이 결코 낙태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출산을 강행하신 네, 건 네. 절대 아니에요. 네. 본인의 삶에서 결정하신 네. 거예요. 마찬가지로 낙태죄가 있다고 하더라도 내 삶에 대한 결정은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스를 그어놓는다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선을 그어놨을 때 이 선을 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어떤 이유로든 이 사람들은 정말 더 위험한 상황에 네, 빠지는 네, 거죠. 네. 쉽게 생각해도 주수가 올라갈수록 더 열악한 사람들이 이 주수까지 몰랐겠죠. 네, 더 네, 결정할 수 없었겠죠. 예를 들면 저희가 이렇게 시설 안에서 생활하시는 그 지적장애인 성폭력 이야기들 저희 영화도 되고 많이 얘기 있었잖아요. 그런 경우에 자기가
스스로 생리 주기도 알지 못하고 몸의 네. 변화도 잘 얘기하고 소통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말 배가 눈으로 봐서 불러와서야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 청소년들, 내가 엄마한테 말 못해서 학교에서 얘기하면 징계받는데 네. 너무 웃기잖아요. 저출생 국가라고 해서 이렇게 여성들한테 애를 낳으라고 하는데 청소년 시기부터 이렇게 애를 낳고 하면 나 정말 칭찬해줘야 되는 일 아니에요? 정말 훌륭한 일 했다고 앞에 나와서 막 교장선생님 상장 주고 막 네. 이렇게 조기교육 할 것도 했다고. 아니면서 그런데 청소년들이 임신 출산하면 학교에서 징계를 받고 학교에서 쫓겨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두렵고 그래서 계속해서 말 못하고 어떡하지 하다가 계속 배 불러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네, 네. 이런 상황들 누가 어떻게 책임질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러면 그 여성의 그 다음 삶은 그 네. 여성이 내가 감수하고 나서 겪어야 될 어떤 생명의 위협 이런 것들은 어떻게 책임질 수 있는가. 그리고 정말 저는 너무너무 분노스러운 것은 국가에서 허용 사유를 넓혀놨다고 해서 지금까지는 장애아라고 해도 원래는 낙태가 금지됐었거든요. 그런데 장애아 키우기 어려우니까 장애아 감별해서 낙태할 수 있게 하자 사유 추가하고 사회경제적 사유라는 말은 결국은 돈 없어서 못 키우고 비혼모 남편 없어서 못 키운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것들은 추가하자라고 사유를 넓혀놨어요. 저는 근데 그게 진짜요? 너무나 인류배반적인 거예요. 네. 생명이 중요하다면서 그러면 장애아의 생명은 안 그러니까요. 중요하고 완전. 비혼모가 낳은 아빠 없는 자식의 생명은 안 중요하고 그리고 이주 여성 아이들, 난민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국가에서 국민으로 등록조차 안 되고 이렇게 유령처럼 살아가야 하는 국가에서 도대체 어떤 생명을 소중하다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는가. 성폭력으로 발생한 원치 않는 임신에 대해서 낙태할 수 있으니까 괜찮지 않아라고 얘기하기 전에 도대체 이 국가는 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가. 성폭력으로 인해 원치 않는 임신이 안 생기게 도대체 어떤 노력을 했는가. 장애아가 잘 살 수 있게 장애아는 낙태해도 돼라고 하기 전에 어떤 노력을 했는가. 사회경제적 사유로 애를 못 키울 것 같으면 이것을 나라가 키워주도록 복지 체계를 확립하도록 고민하기 전에 도대체 어떤 머리로 사회경제적 사유 낙태는 허용한다라는 법안을 내놓으면서 감히 여성들한테 태아의 생명권을 언급할 수 있는가.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이야기는 어디에 선을 그어서 어떤 사람들을 이 사회에서 제외하고 탈락시킬까에 대한 논의가 네, 전혀 네, 아니잖아요. 네, 네. 당연히 배제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이 사람들을 도대체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 그것이 국가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일은 하나도 하지 않았던 지금 66년의 역사 동안 낙태죄라는 게 명시돼 있던 국가가 하나도 하지 않았던 그런데 이제 와서 여성들에게 네. 이 이기적인 여자들아 태아 생명권 존중한다라는 법을 어떻게 감히 예. 전 정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낙태죄 폐지를 이야기하면 네. 그래 맘대로 낙태할 수 있다가 아니라 네. 어떻게 하면 정말 진심으로 이 사회가 생명을 존중하는 네. 쪽으로 갈 네. 것이냐. 네.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누구도 내가 아이를 낳지 않고 싶은 권리만큼 아이를 낳고 싶은 권리도 있어야 네, 되는 네,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내 상황에 의해서 아이를 낳지 못한다. 삼포세대 뭐 이런 것들. 사실 국가가 사회가 어떻게 이것을 보장할 것인가 정말 머리 싸매고 고민을 하는 네. 방향으로 가도 부족한 맞아요. 거죠. 거꾸로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먼저 보장을 해주고 그런 어떤 그렇게 저출산 이렇게 말을 지금 하고 있고 출산 장려를 하고 있으면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복지를 할 것인가를 하고 논의를 해야 되는 그 뭔가 지금 이게 순서가 너무 이상한 것 같고 저는 지금 너무 아찔한 생각이 들은 게 만약 이렇게 장애아 감별해서 낙태하게 해주자라는 이 법안이 있었다면 저도 낙태가 됐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 지금 너무 아찔해졌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뒤죽박죽인 것 같고 말이 안 되네요. 그냥 이상해. 그러니까요. 예, 이게 결론적으로 이제 주스를 따지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의미한 거고, 그러니까 어쨌거나 저는 만약에 내 병이 내가 임신한 아이한테 유전이 된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도 했을 때 만약에 산모가 내 애가 나랑 똑같이 아픈 걸 볼 수 없어요. 저는 지우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물론 또 어떤 논쟁거리가 생기겠지만 그것 또한 사실 산모의 결정이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국가가 먼저 나서서 법으로 선을 긋는 거는
그 말씀하셨듯이 얼마든지 어떤 부분에서든지 차별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고 애초에 이 모든 논쟁이 저희가 계속 말하고 있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철저히 배제한 채로 되고 있는 논쟁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자기결정권이라는 것도 사실은 정말 여성이 결정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네. 예. 아이를 낳을 수 있냐 없냐만 결정할 오직 그것밖에 결정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아까 그 장애 말씀하신 것도 사실 장애아를 감별해서 계속해서 이제 낙태해도 돼라는 방식으로 사회가 인정해주면 뭔가 장애를 가진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살아갈 수 있는 네, 그분들이 사회에 더 나와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네. 방식으로 사실은 생각을 못 하게 되죠. 네, 왜냐하면 네. 사회에서 그냥 없으면 되니까.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내가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아를 출산하지 않겠다고 결정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하겠다고 결정할 수도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사람들이 비난을 받게 되는 거예요. 네, 네. 너 장애아인 거 몰랐어? 왜 낳으려고 해? 실제로 아주 미세하고 더 초기 주수에 점점 과학이 좀 발전하니까요. 그래서 장애아를 더 이제 감별할 수 있게 되는데 우리가 장애라는 말을 가졌을 때 사실은 너무 모호하지 않아요? 어디까지 장애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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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정말 태어나서 생존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심각한 질병이 네. 있고 너무 무리가 가고 고통스러울 것 같고 이런 장애뿐만이 아니라 정말 뭐 보행 장애라던가 네. 사실 뭐 소통에서 장애라던가 이런 것들은 말 그대로 다를 뿐이어서 네. 사회적으로 적절하게 지지가 되면 정말 충분히 다 똑같이 네. 같이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쵸. 근데 대부분 자기결정권이라고 하는 게 이 사회가 너무 그렇지 못하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선택들이 너무 많잖아요. 예. 그런데 과연 사회가 정말 안전해지면 네. 내가 누구의 도움받지 않고 아이를 키울 수 있고 장애가 있든 없든 돈이 있든 없든 내가 이 사회에서 충분히 양육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과연 그 많은 여성들이 더 임신 중지를 선택하지 않을 수 네. 있잖아요. 그쵸. 물론 그러면 선택할 수 있지만 그쵸. 그럴 수 있을 때 적어도 그 정도는 깔아놓고 그걸 네, 결정한다라고 네, 네. 선택한다라고 얘기해야지 네. 아무런 선택권이 없는데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뭐 원치 않는 출산, 임신과 막 내가 이렇게 살고 싶었는데 뭐 그런 것들을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포기해야 되는 경우들도 너무 많고 지금 낙태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낙태죄를 넘어서 되게 사실 다 유기적으로 엄청 촘촘하게 네, 네,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잖아요. 모든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 그냥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내가 임신한 이 아이가 어떤 존재든 뭐 어떤 장애를 갖고 있고 뭐 어떤 모든 성별이든 사실 90년대 80 말띠라고 해가지고 여자라고 해서 되게 낙태도 많이 자행되던 시기가 있었고 근데 네. 그런 것과 관계없이 태어나서 잘 살 수 있어야 되고 그런 모든 기본적인 권리에 네. 대한 이야기 같이 또 들리기도 하거든요. 네. 낙태죄 폐지가 가진 더 큰 이야기? 네. 그러니까 청소년이 임신하는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피임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교육을 받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당연히 임신 중지가 지금은 불법인데 그럼 청소년들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낳나요? 어떤 불법으로 시술을 받나요? 현재까지는 낙태가 합법인 국가가 네네. 아니었기 때문에 네네. 기본적으로는 불법이었을 거고 네네. 근데 또 낳기를 선택하는 친구들도 있죠. 그 친구들의 결정을 또 그 삶의 결정을 제가 왈가왈부할 수는 없지만 네네. 낳지 않기로 선택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번 정부 입법 예고안에서는 청소년의 임신 중지를 허용하는데 아까 그 14주, 24주와 별개로 또 청소년에게는 부모 동의가 필요하다라는 아이고 또 조항이 있어요. 부모님한테 어떻게 말해요? 그러니까요. 응. 성인도 말 못해요. 응, 이거는. 응, 응, 응. 아이고, 이거는 진짜 완전 말도 안 되는데요. 네, 너무 명백하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임신을 했어요. 청소년인데 내가 부모 동의가 필요해요. 부모한테 말했어요. 근데 만약에 부모가 동의를 안 해준다고 하면 임신 중지를 못 한다는 거잖아요. 네.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이 부모님이 과 소통을 안 하는 청소년이 계실 수도 있고 부모와 연락이 닿지 않을 수도 있고 네네. 뭐 그런 경우에도 그렇죠. 뭔가 그리고 부모가 동의가 필요하다라는 게 과연 그래서 이 과정에서 왜 필요한가를 생각해 보면 부모가 동의를 안 하면 이 청소년한테 출산을 강요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결국 거꾸로 생각하면. 근데
정말 이 청소년을 보호할 부모면 어떤 부모가 동의하지 않겠어요? 결과적으로 이 동의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건강한 가족 관계에서도 사실은 이런 얘기는 너무 하기 어렵지만 적어도 부모가 나를 보호해 줄 거다, 부모가 날 지지해 줄 거다라는 믿음 자체가 없는 가족들이 네. 굉장히 많잖아요. 예, 정말 가정 폭력이 있다던가 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실 탈가정을 했다던가 네. 그 탈가정한 이유는 사실 내 부모를 고소할 수 없기 때문에 네. 그 폭력으로부터 탈출한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상담 사실 확인서 같은 걸 써가지고 이런 청소년들이 있으니까 부모 동의 없이 하게 해준다라고 정부가 굉장히 세세한 서류들을 만들었는데 그 서류들이 하나같이 다 부모를 고소하고 그냥 경찰서 가서 조사받고 이런 뭐 법원 가가지고 그때 판결 나오고 이런 과정들이 다 있어야만 나올 수 있는 서류인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가 전혀 바뀐 거죠. 애초에 왜 이 친구들이 부모 동의를 받을 수 없는가 그 상황 네. 자체에 대한 인식이 너무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 네. 점점 더 위험한 상황에 내몰릴 수밖에 없고 제가 실제로 그런 사례들을 정말 많이 듣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임신을 했는데 부모한테 이야기할 수도 없고 병원에 갔더니 또 임신 불법이기 때문에 정말 막 너무 많이 돈을 네, 요구하고 네, 네, 돈도 네. 없고 그래서 계속 고민하다가 배를 맞으면 유산이 될 네, 거다라고 네, 네. 해서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배를 맞았다. 너무 아픈데 얼마나 더 맞아야 되냐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가슴 아픈 게 그냥 그 녹색창 지식인 이런 곳에 이런 이야기들이 올라와요. 네. 그런데 정말 주변에 얼마나 도움을 청할 곳이 없었으면 그런 상황조차도 너무 너무 가슴이 아프고 끔찍하고 그런데 그곳을 인터넷에 그런 도움을 청할까? 이것이 지금 청소년 현실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장벽이 높아질수록 계속해서 더 내몰리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사실은 이게 검색 기록에 임신 1주차 증상 뭐 착상혈, 생리혈 뭐 어쩌고 뭐 1주부터 4주까지 뭐 이런 거 안 검색해 본 여성이 저는 사실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정말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무조건 찾아보게 되고 근데 이거를 정말 어디서도 알려주지 않고 하물며 성인들이나 이런 어떻게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인 사람들조차도 너무 힘들어하는 상황인데 정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더더욱이 내몰리는 사람들이 이제 낙태죄에 대한 처벌이랑 규제가 계속 존재하는 한 위험한 낙태 환경이 사라지지가 않을 거고 그래서 이제 그 낙태가 금지된 상황에서는 이제 의료 장비나 전문 인력 도움 없이 약물을 먹는 등 이제 음지에서 자꾸 이런 낙태를 시도를 하게 되는데요. 자가 낙태를 시도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작용에 시달리는 여성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낙태 합법화 캠페인에서는 철제 옷걸이를 그 상징으로 사용을 하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철제 옷걸이로 자가 낙태를 시도하다가 사망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이게 저는 사실 그냥 그런 어떤 초기, 그러니까 딱 그 모든 여성들이 이렇게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아는 그 초기에 왜 생리 안 하지? 여기서 사실 출발을 하잖아요. 그때도 그렇게 막 그 공포감이 몰려오는데 이게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여성의 몸은 위험해지고 정신적인 압박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참 이게 나는 그 요만한 불안감으로도 그렇게 시달렸는데 이게 주수가 늘어나고 뭔가 신체적 변화가 더 크게 생기고 이러면은 그 얼마나 그렇게 예 그랬을까 네. 하는 생각이 자꾸 근데 드네요. 예. 궁금한 게 저는 약간 이제 이런 개정안이 나오고 뭐 낙태 남용 막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네. 그냥 저 출산하고 관련 있나라는 생각이 그냥 들었었거든요. 너무 출산 완전 빵명이라면서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더 이들은 낙태죄를 죄로 명명해야만 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설령 이게 정말로 사실이라면 계속 전문가 선생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순서들이 다 그냥 잘못된 거 잘못된 거죠. 뭔가 더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서 예은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음지에서 뭔가를 다 시도하게 되면 더 위험이 따르고 더 그냥 정말 이 나라는 살기 안전하지 않은 나라에서 누가 애를 낳고 싶겠어요. 오히려 그런 식으로 어떤 법이나 시스템들이 더 안전하게 모두가 평등하게 권리 가지고 살 수 있게끔 만들면 그냥 진짜 출산율이 올라갈 텐데 약간 갑자기 그냥 그런 생각이
그냥 네. 들었습니다. 그래서 낙태를 뭔가 죄라고 네. 이렇게 낙인을 찍는 것이 네. 아니고 그리고 뭔가 저는 이게 그 뭐랄까요? 그러니까 연장선상에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낙태를 죄라고 규정짓지 않으면서 여성에게 당연히 애를 낳아야 한다는 그거를 주입을 그만시켰으면 좋겠어요. 그 어떤 정말 임신 계획이 없던 여성이 갑작스럽게 뭔가 느끼는 공포감이나 어떤 그 정말 그 당시에 딱 드는 수많은 생각들이라거나 그런 것을 좀 뭐라 그래야 되지?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나도 낙태했다 하면서 네. 이제 많은 여성분들이 나오셔서 네, 네, 네. 이제 자기의 임신 중지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그런 가시화 측면에서 엄청 그리고 그게 절대 죄가 아니고 네, 네. 부끄러울 일도 아니고 네. 그렇다는 어떤 커다란 용기 같아서 네. 항상 되게 용기를 얻고 있죠. 네, 네. 네, 그래서 뭔가 하루 빨리 양지로 네, 나와야지만 당사자의 건강을 지키면서 뭔가 충분히 어떤 정보도 주고받을 수 있고 교류할 수 있고 그런 안전한 네.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당사자의 건강이 사실 정말 1순위가 돼야 되는 문제인데 그러니까 비슷한 예로 이제 임산부석 공익 광고도 미래에 제가 뭐 앉아야 되니까 어쩌고 하면서 그러면 산모가 어디 갔냐는 말이죠. 그냥 지금 있는 산모가 불편하니까 안 좀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뭔가 이것이 안전해지려면 결국에는 이게 되게 합법적인 의료 행위여야 하는 네. 거잖아요. 제가 정말 목이 터져라 부르짖는 이야기는 임신 중지는 의료 행위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병원에 가서 하고 의사한테 하잖아요. 그리고 내 정말 생명이 왔다 갔다 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임신 중지 자체는 정말 안전한 시술이거든요.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뭐 임신 중지가 뭐 여성의 막 몸버린다, 막 후유증은 다 사실은 거의 다 잘못된 상식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돼 왔던 것은 그 임신 중지에 대한 어떤 그런 낙인도 있고 사실은 또 안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후유증이 있고 실제로 건강에 위협도 있었던 거죠. 정말 임신 중지는 안전한 시술인데요. 실제로 어떤 그 시술로 인한 사망률 같은 걸 비교해 보면 저희가 뭐 치과 치료, 치과 무섭지만 목숨 걸고 가진 않잖아요. 뭐 대장 내시경, 뭐 목숨 걸진 않잖아요. 이런 시술보다도 거의 절반 가까이로 사망률이 낮아요.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출산은 얼마나 위험한가. 출산은 이 임신중지에 비교하면은 거의 막 9배, 10배 정도 사망률이 높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너희 몸 버리니까 출산하지 말라고 아무도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정말 조건은 이렇게 안전하려면 임신중지가 반드시 합법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합법적이지 않으면 안전해질 수가 없어요. 내가 병원에 갈 수도 없고 뭐 의사가 웃돈을 부를 수도 있고 의사 자체도 합법적이지 않은 국가에서는 의료인이 교육을 못 받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발달한 의학 기술 속에서 유독 임신 중지에 대한 것은 어떻게 안전한지 연구도 되지 않고 이미 연구되어 있는 연구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는 교육도 하지 않고 그래서 실제로 정말 안전한 시술이다. 그런데 안전하지 못해지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이것이 죄라고 되어 있고 불법이기 때문이다. 강조드리고 싶은 거죠. 그 이게 제가 알기로는 초기에는 약물로도 맞는 건가요? 초기뿐만이 아니라 전 주수에 걸쳐서 약물로 가능하다라고 돼 있는데요. 주수에 따라서 약간 용량이나 용법이나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달라요. 심지어 그 국제보건기구라고 하는 WHO에서는 이 먹는 임신 중지 약이 필수 의약품으로 등재돼 있고 그리고 30년 이상 각 세계에서 모두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다 있어요. 그리고 그 각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어떤 주수에 어느 정도 용량으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충분하게 안전하게 다 입증이 된 약인데요.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불법이기 때문이에요. 왜 만들어놔도 안 써? 그러니까 불법이어서 가짜 약이 들어오고 가짜 약을 정말 수십만 원 주고 들어오고 이 약이 어떤 약인지도 모르고 먹게 되고 그리고 진짜 약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이것을 어떻게 먹어야 되고 어떤 걸 조심해야 되는 절대 진료를 받을 수 없잖아요. 내가 불법 약을 먹었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이 약이 위험하다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너희 때문에 위험해진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말 안전한 약이고 제가 정말 너무 가슴이 아픈 게 실제 지금 이 순간에도 안 죽어도 될 사람이 죽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임신을 하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더 건강하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사회적으로 생활하고 있고 이럴 확률이 높잖아요. 네, 더 젊고. 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정말 임신할 수 있는 몸이라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정말 죽고 있는 거예요. 네. 수능 끝난 고3 여학생이 네. 불법 임신중지 수술 받다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그때 단순히 뭐 여고생이 뭐 불쌍하다 이런 차원이 네, 네. 아니라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하면 너무 울컥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수능 끝나고 수술하려고 기다린 거예요. 아, 예, 수능 잘 보려고 공부하려고 그렇게 해서 하루하루 기다리고 그럼 임신 주수도 더 늘어났겠죠. 그러면 더 위험해졌는데 어쨌건 낙태죄가 불법인 상황이어서 가장 삼엄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병원에서 치료받지 못했겠죠. 예, 그래서 의사한테 시술을 받았는데 출혈이 많이 있었는데 이 의사도 내가 불법이니까 무섭잖아요. 네. 그래서 도망가 버린 거예요. 아, 미쳤다. 보통 우리가 어떤 시술이든 내가 위험한 상황이 있으면 피가 많이 나면 네. 더 상급 병원에 보내던가 네. 아니면 하다못해 수혈이라도 맞던가 해야 되잖아요. 어떤 것도 되지 않는 거죠. 이 불법이란 이유 때문에. 처벌받으니까. 네. 실제로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는 거 어떤 누구도 낙태가 불법이라고 해서 이 법 때문에 다른 선택을 하지 않는다. 다만 위험해질 뿐이다. 라는 이야기를 네. 정말 강조해서 드리고 싶어요. 네. 약간 다른 얘기일 수 있지만 왜 우리가 담배 피면 몸에 안 좋다 다 알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담배를 피웠어요. 근데 뭐 폐암에 걸렸어요. 그런데 의사가 당신 왜 담배 피웠냐고 네. 뭐라고 하지 않잖아요. 네. 우리가 막 데모해가지고 담배 핀 사람한테 뭐 의료 지원 웬 말입니까? 막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네, 네, 암 그쵸. 환자라고 네. 하고 네. 의료 행위를 받을 수 있게 치료 받을 수 있게 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 여성의 몸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네가 누구냐, 왜 이렇게 됐냐, 뭐 계속해서 판단하고 허락하고 네. 규제하는 것만 있는가? 네. 말 그대로 의료 행위일 뿐이고 그랬으면 좋겠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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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중요한 말씀 네.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의료 행위다라고. 의료 행위여야만 네. 하고 그렇게 양지로 합법화가 되어야지만 모든 여성이 건강하게 안전한 방식으로 네, 자기 네.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 의미에서 마이너리티 리포트에서 한 분을 또 소개를 해드릴까 네, 네. 합니다. 손수연의 마이너리티 리포트에서 소개해 주실 인물은 누구신가요? 얼마 전이죠. 9월 18일 날 돌아가신 네네. 네, 미국 연방 대법관 차별과 편견에 맞서 싸운 페미니즘의 아이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입니다. 네, 긴즈버그 대법관은 27년 동안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성평등과 소수자를 위해서 애쓰신 분인데요. 특히 낙태 문제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많이 가지셨다고 해서 오늘 마이너리티 리포트에서 소개해드리려고 네, 모셔왔습니다. 일단 긴즈버그 대법관이 페미니즘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이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긴즈버그 대법관은 1956년에 하버드 로스쿨에 입학했는데요. 그때가 거의 로스쿨에는 거의 다 남자밖에 없었대요. 그래서 거기에서 여학생이 2%, 딱 9명이던 시절에 거기에 입학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컬럼비아 로스쿨로 학교로 옮기시고 수석으로 졸업하실 만큼 엄청 능력이 뛰어나셨는데 여성이라는 이유로 뉴욕에서 로펌에서 자기를 써주는 분들이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도 어쨌든 그 당시 이제 여러 가지 페미니즘적인 어떤 변론을 많이 하시면서 이제 1972년에는 여성 최초로 콜롬비아 로스쿨의 교수님이 되셨고요. 예, 미국 시민자유연합에서 고문 변호사로 일하시면서 약 300건의 성차별 사건 소송을 맡으셨대요. 승소율이 엄청 높으셨다고 합니다. 오. 네. 네, 1993년에 60대 초반의 나이에 근데 그때도 반대가 좀 있었대요. 60대 나이가 많다고. 네. 그래서 아무튼 미국 역대 두 번째 여성 연방 대법관이 되면서는 더더욱 성평등과 소수자를 위한 판결에 힘쓰셨는데요. 네, 특히 93년 대법관 인준 인사청문회에서 낙태 문제와 관련된 질문을 받으시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평등의 핵심 요소는 여성의 선택권과 의사결정권이다. 아이를 낳을지 안 낳을지에 대한 결정은 여성의 삶과 존엄에 있어서 핵심적인 문제다. 정부가 여성을 대신해 결정한다면 여성은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는 온전한 성인으로 취급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016년 텍사스주의 낙태시설 접근 제한법의 판결에 대해서는
텍사스주 가정법이 정말로 여성의 건강을 보호할 것이라는 것은 합리적인 생각이 될 수 없으며 이 법은 분명 여성들이 임신 중단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 뿐이다. 주 정부가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 중단 시술을 엄격하게 제한한다면 다급한 상황에 처한 여성들은 무면허 돌팔이 의사들에게 의지할 수도 있으며 이는 그들의 건강과 안전에 더 큰 위험을 초래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영화 보셨습니까? 나는 반대한다. 아, 저 아직 못 보셨어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그 나는 반대한다를 보고 엄청 막 눈물이 막 났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마이너리티 리포트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또 찾아보니까 이제 경향신문 2019년 4월 12일 이제 오수경 님이 이제 자유로 기고하신 부분 중에 이제 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제 1970년에 공군 간호장교 수전 스트로크 대위가 있었는데 임신을 하신 거예요. 임신을 했는데 군에서 제대를 하거나 임신 낙태를 해라. 근데 당시 미국 거의 모든 전역에서 임신 중지가 불법이었대요. 그럼 나가라는 거잖아요. 이것도 일단 말이 안 되는데 장교는 이제 아이를 낳아서 입양을 보내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근데 군에서는 계속 전역 통지서를 보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소송을 했고 이제 긴즈버그님께서 RBG께서 변론을 하셨고 승소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을 하셨던 게 군에서 명예롭지 못하다고 여기는 측면은 임신 자체가 아니라 성행위입니다. 성행위를 하려면 두 사람이 필요한데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전역을 하는 남성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성 장교가 오로지 임신을 했다는 이유로 전역을 해야 하는 현실이 성차별이 아니라면 대체 무엇이 성차별이란 말입니까? 라고 말씀을 하시고 승소하고 이제 1978년 10월에 임신부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됐대요. 네. 되게 그의 변론이 되게 많은 어떤 성평등의 여성 신장에 엄청 많은 성과를 내신 지점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2015년에 한국에 방문을 하셔서 하신 말이 헌법의 위약은 그것이 발전하고 진화한다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너무 멋있잖아요. 뭔가 어쨌든 우리는 앞으로 계속 나아가고 그만큼 법은 따라오고 그건 발전한다. 근데 저희가 이제 오늘 되게 수도 없이 하루 종일 얘기했던 이 낙태죄 개정안이 너무너무 후퇴한다는 것이 정말 이분이 한국에 오셔서 말씀을 하신 것과 너무 반대니까 저희 이걸 칼럼에서 보고 엄청 이 얘기를 꼭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네. 오늘의 손수연의 마이너리티 리포트는 여기까지입니다. 또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산부인과 전문의 박슬기 선생님과 함께 여성의 몸 시리즈 두 번째 이야기 낙태편을 함께 했는데요. 오늘 저희와 함께한 시간이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한 3일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못한 얘기가 너무 많아서. 그래도 아까 그 마이너리티 리포트 들으면서 생각한 건 항상 일부러 이런 생각을 하려고 노력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 맞아요. 그런데 아무도 그냥 주지 않았고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싸워서 여기까지 왔다. 그것을 서로 잘 북돋우면서 서로에게 힘이 되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분들이 조금이라도 힘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참 예은님 어떠셨나요? 저는 항상 오늘도 그렇고 강의를 듣는 기분, 이게 좋은 쪽으로 굉장히 항상 많이 배워가서 전문가 선생님들이 오실 때마다요.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화가 나고 아는 것이 많아질수록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여성의 몸에 대해서 국가가 대신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여성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사회가 제발 저희 살아있을 때만 와도 저는 빠르다고 생각하는데 오기를 바랍니다. 저는 작년에 이제 헌법 불합치 결과가 났을 때 엄청 만세를 외쳤었는데 그때 트럭에서 제 노래가 나왔습니다. 진짜요? 법원 앞에서. 그렇구나. 제가 직접 간 건 아니지만 나왔다고 하네요. 근데 그게 이제 무색한 이제 이런 상황이 펼쳐져서 아네스 바르다 감독님 영화 중에
그 노래하는 여자, 노래하지 않는 여자가 그런 관련된 얘기거든요. 결국 자기 결정권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성의 그게 70년대 영화예요. 근데 진짜 구호가 똑같은 거예요. 나의 몸은 나의 것. 그 말이 정말 무색해지는 날이 빨리 하루라도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박슬기 선생님과 인사를 할게요. 함께한 시간 정말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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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에서 깰 때 시린 잿빛 세상이 색동 옷을 입을 때만